서울 강남의 고요한 펜트하우스 안나? 밤새 내리는 봄비가 창밖 유리창에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37세에 성공한 IT 사업가 강준호는 깊은 밤 홀로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수십 개의 조의 스타트업을 이끌고 어지간한 대기업 회장들도 존중할 만큼 막강한 자산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언론은 그를 디지털 황태자라 불렀고 젊은이들의 우상이자 중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준호의 내면은 차갑고 공허했다다. 지원 버튼이 초목하니했다. 두 번의 결혼, 두 번의 이혼, 사랑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감정이란 건 결국 사라지는 거야. 남는 건 죄인과 불김, 전인과 책임과 결과뿐이지. 하지만 그날 밤 비소리에 잠 못 들던 그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심장이 미묘하게 떨렸다.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과 지금 철학, 모든 것을 이어줄 존재를 남기고 싶었다. 자식, 결혼도, 사랑도 필요 없었다. 오직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 하나면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검은색 제네시스를 몰고 서울 시내를 천천히 달렸다. 비가 그친 도심엔 습기 섞인 공기가 가득했고 그는 벤처 투자 미팅에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남대문 시장 근처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인도에 앉아있는 한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허름한 점퍼에 색이 바랜 캔버스 가방. 그녀는 종이 위에 무언가를 조용히 그리고 있었다. 주변의 분주한 인파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요한 존재. 그녀의 눈빛엔 무언가 단단하면서도 지친 느낌이 있었다. 그는 곧장 방향을 틀어 차를 도로 옆에 세우고 천천히 다가갔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여성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눈동자에 경계심이 스쳤지만 그 안엔 또 다른 질문이 있었다. 한소영입니다. 왜 그러시죠?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가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준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눈빛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결국 그녀는 무언의 동이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그의 채에 올랐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소영은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준호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은 두 사람에게 묘한 편안함을 줬다. 차는 곧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찻집 앞에 멈췄다. 나무 향이 은은히 퍼지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준호는 돌직구처럼 말을 꺼냈다. 소영 씨, 아이를 낳아주셨으면 합니다. 결혼이나 관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지고 출산 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닐까. 잠시 그렇게 생각했지만 준호의 표정은 너무도 진지했다. 진지했다. 제가 그런 제안을 받을 만큼 쉬운 사람처럼 보이나? 처럼 보인 자요? 아닙니다. 소영 씨는 단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이자 인생을 바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곱씹었다. 기회. 그녀는 노숙자였다. 가족도, 직업도, 꿈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예전엔 예술을 사랑했고 그림을 통해 세상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삶은 너무도 가혹했고 하루하루 생존이 먼저였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하루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거절하셔도 강요는 없습니다. 서울의 봄 아침은 여전히 쌀쌀했다. 한소영은 전날 밤과 같은 옷을 입은 채 남산공원의 오래된 벤치 위에서 눈을 떴다.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밤새 식은 몸을 드기엔 역부족이었다. 소영은 작게 몸을 웅크린 채 팔을 비벼댔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머릿속은 밤새 내내 강준호의 제안으로 뒤엉켜 있었다. 아이를 낳아달라니. 돈을 받고 생명을 정말 가능한 걸까? 그는 무례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오히려 지나치게 담백하고 단호했으며 그 안에 감춰진 진심 같은 게 묘하게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다. 소영은 오래전 자신이 좋아하던 그림을 떠올렸다. 한때 대학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하던 시절이 있었고 한 캔버스를 앞에 두고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 속에 섞여 보이지 않던 감정을 화폭에 담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가족의 빚, 병든 어머니, 그리고 끝없는 생존의 문제는 그녀로 하여금 그림을 내려놓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한없이 내려가는 계단 같았다. 그러나 어제 만난 남자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가 대답할 시간을 주었다. 그 눈빛이 지금도 떠올랐다. 차가운 듯하면서도 어딘가 애처롭고 진심 같았다. 이건 단순한 거래이자 인생을 바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소영은 결국 벤치에서 일어나 먼지를 털어냈다. 발걸음은 망설임으로 무거웠지만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그날 오후 서울 용산구의 고급 오피스 건물, 소영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여성 비서가 다가왔다. 정장 차림의 말끔한 외모, 단정한 말투를 가진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한소영 씨 맞으시죠? 강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리고 소영은 그 속으로 들어섰다. 손에 땀이 맺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이제는 뒤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강준호는 벌써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고 낮았다. 소영은 자리에 앉기 전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해봤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눈을 맞췄다. 말씀해보시죠.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록해주세요. 출산 후에는 아이에 대한 권리도 책임도 갖지 않겠다는 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그 조건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준호는 얇은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미 준비해 두었다. 다이. 준보합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읽어보시고 천천히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 앞에 서 있다는 이상한 안도감도 있었다. 마지막 장을 다 넘기고 그녀는 펜을 들어 서명했다. 한소영. 그 이름 아래 꾹꾹 눌러 쓴 사인은 그녀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필요한 건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소영 씨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소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거래의 대상일 뿐이지만 왠지 준호의 눈빛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한소영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단독주택 앞에 서 있었다. 지나치게 조용하고 잘 정돈된 마당, 나무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 그리고 아담한 2층 집. 함께 도착한 비서 지은 씨는 손에 열쇠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기가 앞으로 소영 씨께서 지내실 곳입니다. 강 대표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공간이에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건 전부 갖춰져 있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나무 바닥, 햇살이 들어오는 넓은 창, 깔끔하게 정리된 부엌과 방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거실에 서 있었다. 정말 내가 여기 살아도 되는 걸까? 지은 씨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건강과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아직 얼떨떨함이 가시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완벽했고, 너무 낯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너머로 작은 정원에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반짝였다. 여긴 분명히 안전한 곳이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녀는 잠들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상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곱게 포장된 그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스케치북 한 권과 정교한 연필 세트가 들어있었다. 짧은 메모지 한 장이 함께 있었다. 필요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강준호. 소영은 상자 안에 스케치북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와닿는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다. 남대문 시장 거리에서
낡은 종이에 무심코 그림을 그리던 자신에게 말을 건 그 남자.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소영은 한참 동안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짧고 작았지만 분명히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소영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전담 의사와 영양사, 운동 코치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그녀의 건강을 돌봤고 지은 씨는 언제나 조용히 곁을 지켰다. 하지만 강준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 그런 그를 떠올리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이 없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거리를 두는 걸까? 어느 날 오후, 봄비가 살짝 스쳐간 뒤 정원에서 바람 냄새를 맡던 소영은 현관 앞에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문이 열리고 강준호가 들어섰다. 그의 모습은 여전했다. 정돈된 슈트, 차가운 듯한 눈빛, 그리고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의 걸음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소영은 살짝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되는데 미에서이 되면 몸이 건강가 최우선입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편하게 계신지. 소영은 그의 말투에서 어딘가 어색한 따뜻함을 느꼈다. 예상보다 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다 못해 인간적인 태도였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강 대표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는 시선을 창밖으로 옮기며 대답했다. 저는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며 살아왔습니다. 감정이나 우연에 의존하지 않죠. 그게 저를 여기까지 이끈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소영은 작게 웃으며 물었다. 아이도 계획의 일부인가요? 준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조금씩 자주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짧은 대화, 간단한 안부, 때로는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들고 조심스레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딱딱하고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 소영은 묘한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도 아주 천천히 따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봄이 완전히 스며든 4월의 어느 날,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벚꽃 잎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정원 위를 날고 있었다. 한소영은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며칠 전 강준호가 건넨 스케치북을 펼쳐들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스치며 생기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까지 모든 것이 차분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엔 작은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익숙하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사람은 정말 변하고 있는 걸까? 그날 오후, 소영은 예정된 산부인과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 예상치 못하게 강준호가 함께 동행했다. 따로 하셔도 괜찮은데, 근데? 소영이 조심스레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일 수도 있으니까요. 병원 로비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짧은 침묵 끝에 간호사의 호출이 울렸고 소영은 진료실로 들어갔다. 초음파 화면 앞, 어느새 준호는 소영의 옆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 비치는 흐릿한 이미지, 그리고 몇 초 뒤 뚜렷하게 들려온 소리. ตึ등, 등, 등, 심장의 소리.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의 박동이었다.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태아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영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쌍둥이입니다. 한 명은 남자아이, 다른 한 명은 여자아이네요. 그 순간 진료실은 잠시 정지한 듯했다. 소영도 준호도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았다. 준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쌍둥이라니. 그의 표정엔 놀람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소영은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차분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두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의사의 말에 소영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귀가하는 길. 차 안은 조용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생각보다 훨씬 무겁네요. 한 생명도 충분히 큰 의미인데 2명이라니. 소영은 작은 웃음을 머금은 채 말했다.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하지만 어쩐지 오늘부터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우리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군요. 잘 준비해 계실게. 있습니다. 소중한 두 생명을 위해 그의 말은 처음으로 책임이 아닌 사랑에 가까운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날 밤 소영은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번엔 풍경도 아니고 정물도 아니었다. 아기 2명의 얼굴을 상상하며 조심스레 연필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자신과 준호,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지만 그녀의 손끝엔 설렘이 깃들어 있었다. 그림 아래에 소영은 조심스럽게 글자를 남겼다. 가족이란 말. 아직 낯설지만 이 감정은 진짜다. 봄이 완연해지며 나무들은 연두빛 잎을 틔우기 시작했고 정원의 꽃들도 차례차례 피어나고 있었다. 한소영은 아침마다 정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는 것을 일과처럼 삼고 있었다. 몸의 무게가 점점 더해가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전보다 차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엔 강준호가 있었다. 최근 준호는 일주일에 1~2번씩 소영을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조금씩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어느 날은 건강한 간식을 손수 챙겨오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아이용품 쇼핑 리스트를 출력해와서는 그녀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건 제가 혼자 고르기엔 좀 어렵네요. 소영 씨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소영은 조심스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것 치고는 꽤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준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죠. 예전엔 무언가를 감정적으로 준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쩐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다정했다. 며칠 후, 늦은 오후, 소영은 부엌에서 간단한 차를 준비하다가 뜻밖에도 준호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놀랐다. 오늘은 예정에 없던 방문 아니셨어요? 그녀가 놀란 듯 묻자 준호는 민망한 듯 고개를 긁적이며 말했다. 그냥 바람 쐬고 싶어서요. 근처에 오기도 했고 소영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찻잔을 2개 꺼냈다. 그럼 따뜻한 차라도 드릴까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2사람. 진한 대추차 향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쌌고 창밖에선 저녁 햇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차만 마시던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영 씨는 아이들이 태어난 후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가요? 그 질문은 너무 조심스럽게 던져졌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소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약이고 책임이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요즘은 가끔 다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다른 그림 속에 제가 있나요? 소영은 대답하지 못한 채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나 얼굴이 붉게 물드는 걸 막을 순 없었다. 준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분명 모든 게 계약이었고 계획이었지만 소영 씨와 아이들이 제 일상이 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준호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게 나쁘지 않다.
너무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속엔 그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는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마음도 이제는 흔들리고 있었다. 여름의 문턱에 다다른 6월 초, 하늘은 점점 더 밝아지고 햇살은 제법 뜨거워졌다. 한소영의 배는 한눈에 봐도 무거워졌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도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강준호가 있었다. 이 정도로 무거우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산책 중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소영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가볍네요. 준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전에는 늘 불안해하셨던 것 같은데. 소영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강 대표님이, 아니, 준호 씨가 요즘 많이 곁에 있어 주시잖아요. 그게 주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준호 씨라고 불렀다. 그 순간 준호의 눈빛엔 살짝 놀람과 함께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뭔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네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아이 용품을 정리했다. 준호는 손재주가 좋진 않았지만 소영의 설명을 듣고 천천히 익숙해졌다. 기저귀 정리함, 아기 침대 조립, 아기 옷 개기. 이전에 준호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이런 사소한 일들에 내가 이렇게 집중하게 될 줄 몰랐네요. 그는 말하며 웃었다. 전혀 사소하지 않아요.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잖아요. 소영의 말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자리에 자리한 것은 기대, 그리고 믿음.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소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가끔 제가 이 집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올라요. 모든 게 너무 낯설고 두려웠어요. 지금은요? 소영은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지금은 집 같아요. 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영 씨, 이게 단순한 계약이 아니게 된 건 아마 저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품고 매일 진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도 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두 아이와 함께 당신과도 미래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소영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고 그녀의 마음에도 부드러운 파문이 얹었다. 준호 씨.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그 따뜻한 손끝에서 서로를 향한 약속이 태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창밖엔 여름의 별빛이 소복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소영은 잠들기 전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속삭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 너희가 태어나면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진짜 가족으로. 한여름이 다가오던 7월 초.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무엇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소영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누워있는 것도 쉽지 않았다. 몸은 무거웠고 움직일 때마다 숨이 찼다. 하지만 그 속에서 두 아이가 꿈을 대는 작은 움직임을 느낄 때면 그 모든 불편함이 따뜻한 기다림으로 바뀌곤 했다. 어느 저녁 갑작스럽게 찾아온 통증. 소영은 식탁에 앉아있다가 순간적으로 배를 움켜쥐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숨을 고르던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비서 지은이었다. 소영씨, 괜찮으세요? 지은의 당황한 목소리에 응급팀이 바로 호출되었고 곧이어 소식을 들은 강준호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엔 평소의 침착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차 안에서도 병원 로비에서도 그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렸다. 분만실 앞 의사가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쌍둥이라 제왕절개가 필요합니다. 산모도 아이들도 건강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소영이 누운 채로 침대에 실려 나왔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 씨, 괜찮아요. 곧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짧은 말에 준호는 왠지 모르게 울컥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기다릴게요. 난 여기 있을게요. 끝까지.
출산 실황, 긴장과 기도 속의 시간. 첫 번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아들입니다. 곧이어 두 번째 아이의 울음, 조금 더 높고 부드러운 소리. 딸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밝은 표정 속에서 소영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힘없이 웃었다. 준호는 수술이 끝난 직후 아기들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작은 주먹, 붉은 얼굴, 그리고 힘차게 울음을 터뜨리는 두 생명. 그는 처음으로 너무도 당연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입에 익지 않은 우리라는 말이 이토록 자연스럽고 뭉클하게 나올 줄 그는 몰랐다. 회복실. 소영은 약한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다. 곁에는 조용히 앉아있는 준호가 있었다. 그의 손엔 작은 인형 2개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소영이 속삭였다. 아이들은 괜찮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요, 납치가이도. 소영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나의 후계자가 아니에요. 이젠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 소영씨도요. 소영의 눈가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병실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두 아이는 따뜻한 인큐베이터 속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그 곁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서로에게 기대어 앉은 채 이들은 드디어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 하나의 가족으로.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마친 한소영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다. 강준호는 출산 이후 처음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은 날의 떨림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 작은 숨소리, 연약한 손가락,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그 작고 맑은 눈동자들. 그날부터 그는 매일 밤 두 아이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을 내밀어 아기 손가락이 살짝 잡아주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듯한 감정에 빠져들곤 했다. 집안의 변화. 단독주택은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단장되었단 저였다. 조용한 아이 방에는 순백의 커튼이 드리워졌고 창가에는 따뜻한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소영은 아침마다 두 아이를 품에 안고 거실로 나와 햇살 아래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작은 생명들이 우리에게 온 거야? 그녀의 말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들의 세상이 되어야겠죠? 이름을 정하는 날, 이제 이름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소영이 말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래요. 이미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준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들에겐 도윤도울도 빛날 윤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어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소영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되뇌었다. 도윤. 따뜻하고 단단한 느낌이에요. 준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딸에겐 해운 하늘하. 은혜은이요. 하늘처럼 넓은 마음과 은혜로운 삶을 가지길 바라며 소영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작게 중얼거렸다. 혜운아, 도윤아. 그녀가 처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른 순간 아이들이 고요한 숨소리로 대답하듯 움직였다. 그리고 준호가 옆에서 아주 조용히 따라 불렀다. 도윤아, 혜운아, 아빠가 여기에 있어. 그 말에 소영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가슴이 벅찰 수 있군요. 밤이 깊어진 뒤 두 아이가 잠든 방 안은 고요했다. 소영은 거실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가족의 모습을 그렸다. 그림 속에서 준호는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고 자신은 그 옆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림의 하단에 조용히 적었다. 우리의 이름이 처음으로 하나가 된 날, 그날 밤 준호가 소영에게 말했다. 소영씨, 처음엔 이 모든 게 계획이었지만 이젠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마다 이 아이들과 당신이 내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스미에 도마세이든. 소영은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도윤이, 하윤이, 그리고 우리 셋. 이젠 함께죠. 가을이 가까워지며 아침 공기가 서늘해졌다.
햇살은 한층 부드러워졌고 정원의 나무들도 조금씩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한소영은 매일 아침 창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두 아기가 있었다. 도윤이와 혜운이. 그들은 어느새 온가리를 시작했고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기도 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은 소영에게 작은 기적이었다. 거실에서의 한 장면. 도윤이가 옆으로 뒤집기를 처음 성공한 날 소영은 깜짝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도윤아, 했구나. 너 정말 빠르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강준호도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 웃음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소영에게 말했다. 요즘은 일보다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소영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준호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에는 하루하루가 숫자와 결과로만 가득했는데 지금은 도윤이 웃음소리 하나에 하루가 가벼워지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깊은 진심이 느껴졌다. 산책하는 가족. 주말 오후 네 식구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쌍둥이용 유모차를 천천히 밀며 걷는 길. 잔잔한 바람과 낙엽의 냄새가 가을을 알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아기가 둘이네요. 정말 예쁘다. 소영이 수줍게 인사를 건네자 준호는 유모차를 조용히 살피며 말했다. 이런 평범한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소영은 그의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대답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한때는 거리에서 하루를 견디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소영 씨, 저희 이 길을 앞으로도 계속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소영은 그 말을 곱씹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같이 걷고 싶어요. 천천히, 오래도록.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두 사람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밖에는 가을바람이 살짝 불고 창문엔 두 사람이 마주 비치는 그림자가 포근하게 겹쳐졌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젠 혼자 걷는 게 익숙했던 저였지만 소영 씨와 아이들 덕분에 함께 걷는 삶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됐습니다. 소영은 그의 손을 살짝 더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함께라서 괜찮아졌어요. 준호 씨도, 저도, 아이들도. 그리고 그 말 뒤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다. 겨울이 가까워지며 서울의 하늘은 한층 투명해졌고 창밖 나뭇가지에는 앙상한 가지 사이로 햇빛이 파고들었다. 한소영은 아침 햇살이 드는 거실에서 아이들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따뜻한 니트, 작은 모자, 포근한 담요, 하나하나 손에 닿는 감촉이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아이들은 옆에서 소리를 내며 옹가리를 하고 있었고 그 소리에 맞춰 소영은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저녁 무렵 강준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했다. 예전 같았으면 집이 그저 쉴 공간이었겠지만 이제 그곳은 가장 가고 싶은 마음의 자리가 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윤이의 웃음소리가 제일 먼저 들렸다. 아빠. 혜은이는 말을 아직 못했지만 두 팔을 벌려 다가오는 모습이 더 많은 말을 전하는 듯했다. 준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슴 가득 차오르는 감정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있었다. 식탁 위. 따뜻한 저녁. 소영은 간단한 된장찌개와 반찬을 준비해 두었다. 준호는 식탁에 앉으며 살짝 놀란 듯 웃었다. 이런 저녁을 함께 먹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익숙해졌을까요? 소영도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조금 우리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사실 오늘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소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조용한 고백.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작은 상자 하나. 소영은 숨을 멈추었다. 이건 계획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책임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과 함께한 이 계절들 속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행복을 배워왔어요. 그는 상자를 열어 단정한 반지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제는 당신과 도윤이, 혜운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함께 해줄 수 있나요? 소영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당신과 함께 이 계절을 살아가고 싶어요. 몇 달 후, 소소한 약속의 의미로 두 사람은 가까운 정원에서 가족과 몇 명의 지인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는 날, 혜은이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도윤이는 작은 턱시도를 입었다. 소영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준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너무 멀었죠. 하지만 지금은 같은 곳을 보고 있죠. 두 사람은 그렇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엔 앞으로 함께 걸어갈 두 생명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에필로그, 따뜻한 새 계절의 시작. 그 후로도 시간은 흘렀고 이 가족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살아갔다. 아이들의 첫걸음, 첫말, 첫 생일, 그 모든 순간마다 한소영과 강준호는 함께 웃고 울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고단했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던 덕분에 그 어떤 겨울도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소영과 준호, 도윤과 혜우는 함께 만들어낸 계절 속에서 가장 진한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날 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고 소영과 준호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눈빛 속엔 익숙함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이들의 여정.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그 어떤 결말보다도 진실했다. 그렇게 또 한 계절이 지나고 그들은 다음 장을 함께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며 진심이 스며드는 순간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잔잔한 위로와 공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도윤이와 혜운이가 자라면서 어떤 새로운 사건들이 펼쳐질지, 소영과 준호는 어떤 선택들을 해나갈지, 앞으로의 이야기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파트 2에서 또 만나요.